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이영방입니다. 35회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35회 시험을 잘 보신 분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또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회 시험은 지난 34회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요. 부동산학 개론인데 거기에 공법 관련 문제가 3문제, 그리고 세법 관련 문제 1문제, 그리고 공시와 관련된 문제가 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계산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들이 출제되었고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다 보니까 부동산학 개론을 먼저 풀고 민법을 푸시는 분들 같은 경우 민법, 특히 민특법 문제풀이에 지장이 좀 있을 만큼 시간 안배가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또 요청도 있으셔서 제가 수험생의 빙의 되어 수험생 입장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강의에서 동형모의고사나 또 백선, 단모 이런 데서 다뤘던 내용이 이번에 아주 많이 나와서요. 그런 관점에서 풀어간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수험생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수험생이다. 가겠습니다. 자, 수험생이 되는 순간, 이렇게 어렵지 갑자기? 자, 떨려. 자, 첫 번째,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의 부동성으로 인해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고, 개별성으로 인해 사례가 다 다르니까 집가산정 어렵지.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 불가능해서 공곡선 수직이 된다 그랬으니까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라 해야 되지, 맞아. 두 번째, 그거는 이제 구분하고, 네 번째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적 공급 가능하다 그랬지. 요거는 많이 봤던 거네. 5번에 영속성으로 인해 부동산 활동에서 토지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영속성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번, 요거 쉽네. 자, 두 번째,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제도로서, 지적인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 용도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게, 이거 지목이잖아. 개론책에도 나와 있고, 공시법 강의 들을 때 이건 뭐 쉬운 얘기인데, 첫 번째는 지목. 두 번째는 지가공시제도의 용어로서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나지. 지목, 나지. 요거는 좀 편하네. 잠깐만 필지라고 할 수 있겠네. 2번. 3번에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서 건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요거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는 4계층 이하. 그러니까 이거 뭐야? 4층도 있네? 4번. 4층이면 지상층부터 계산하는 거고, 따라서 4계층이면 지하까지 계산할 수 있으니까 4층은 말이 안 되지. 4계층. 따라서 4계층. 됐고. 4번. 와, 이게 뭐야? 문제를 이따위로 내고 그래. 이게 뭐야? 이거. 넘어가. 개론이야. 뭐야, 이게. 이렇게 내 문제를 내고 있어. 넘어가. 5번. 이것도 뭐야? 공법이네. 공법 관련 문제야. 공법 관련 문제. 일단은 지우고. 넘어가. 두 번째. 6번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시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지역을 설정해야 된다 그랬지. 강남 지역 이렇게 설정해야 된다 그랬지. 두 번째,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 개발에 포함되는데 시공을 담당하는 게 제외된다. 맞지? 세 번째, 민간 투자 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자가 사업을 조달해서 건설하는 게 B.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하는 게 O. 그 다음에 이전하는 게 T, BOT 맞네. 네 번째, 부동산 개발의 유형을 신개발과 재개발 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법상에서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에 속하는 재개발 방식이지. 맞고. 그다음에 신개발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 방식에 들어가는 거지. 구분해서. 다섯 번째, 개발 사업 방식에서 사업 위탁 방식하고 탁자, 신탁 방식하고 탁자. 그런데 공통점은 전문성 있는 3자에게 소유권 이전. 탁은 소유권 이전이 맞는데 위탁은 소유권 이전이 없는 거라 그랬지. 5번이다. 7번. 마케팅 포피. 재판가유네. 재판가유. 재판가유. 한글로 나와줘서 땡큐. 재판가유.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미음. 2번. 자, 쉽고. 8번. 이거 문제풀이에서 많이 했던 거네. 단독주택 시장의 균형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 곡선 우상향. 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지. 그러면 양이 증가하겠고 수요 증가와 공급의 증가가 똑같으면 가격은 불변. 양 증가니까 틀렸고. 2번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 증가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크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겠지. 3번.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더 큰 거. 수요의 감소폭이 크면 수요 감소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지. 4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는데 수요 감소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크면 공급의 감소는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감소하니까 이건 맞고. 5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동일하면 양은 변함이 없고 균형 가격은 상승해야지. 4번이네. 4번. 자, 9번은 가격 탄력성 주어지고 거기에 이거 나중에 풀어. 일단은 계산 문제는 나중에 풀으라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푼다. 자, 그다음에 10번.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냐? 아파트는 정상지로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가구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 맞고.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줄면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 하락하는 거니까 니은은 두 번째 건 틀렸고. 세 번째, 아파트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올라서 공급이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요거는 맞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담보대출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수요가 주는 거지. 수요가 주니까 수요가 준다고. 아파트 담보대출의 이자는 수요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랬지. 수요가 주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지. 두 개. 이거 잠시만 2번으로 쓰겠네. 2개. 자, 그리고 11번도 나중에 풀어. 계산 문제니까 나중에 풀고. 12번 가면 절향경제 변수. 절향경제 변수는 해당하는 것은 주택 재고량. 너무 쉬워. 주택 재고량, 나머지 가계소득 유량이고 주택의 거래량, 임대료 수입, 신규 주택 공급량 유량.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극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을 개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지 뭐. 그렇지? 결혼책에도 나오고 공법에서 나온 거. 계산 문제 나중에 풀고. 15번. 입지 및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단핵의 중심지를 가진 동심원 도시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심원 이론을 발전시킨 거다. 맞지. 맞고. 두 번째, 크리스탈러는 중심성의 크기를 기초로 중심지가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되는 동심원 이론. 이거 아니지. 동심원 이론은 어제스의 이론이니까 2번 틀렸고.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시간 없는데 확실한 거 넘어가. 자, 16번.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중심 도시의 접근성에 의해서 비옥도가 똑같은데 지대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비옥도가 똑같으면 니카도는 아니지. 그리고 두 번째, 한계지대 곡선은 작물의 종류와 농업의 유형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는데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 지방농업은 가파르고 조방농업은 완만하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인 토지 이용이 할당된다. 이거는 튀넴. 자, 됐고. 또 이거 아는 거지만 좀 이따 풀어. 계산 문제니까 아는 거지만 나중에 풀고.
18번 부동산 정책이 틀린 것은 이거 공법 얘기인데 1번 볼까?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관을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관리하기 위한 거니까 기본 계획이 아니라 관리 계획. 이거 틀린 거야. 2번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활용되고 3번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용 규제로 인해서 개발 행위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존해주는 수단인데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4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해서 공시한다 그랬고 5번 토지 비축제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여 보유한 후에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번이 답이구나. 자, 그 다음 19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통합공공임대주택, 그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 통합한 건데 개론책이 있는데 이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취득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모두 통합한 거니까 영구임대주택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맞는 것 같아. 두 번째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행복한 사회 대신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는데 행복한 사회 대신 이건 맞고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 방식으로 그런다니까 맞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니까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4개네. 4개면 5번 같은데 5번 5번 같다 5번 같은데 요거 한번 일단 체킹을 좀 해야 되겠다. 일단 5번 자 5번인데 요거 체킹할 것 이렇고 자 20번 부동산 정책 중 금융규제 1번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은 금융규제 아니고 2번 토지거래 허가제도 금융규제 아니고 3번 개발부담금의 부담금 인사도 부담률 인사도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아니고 총부채 DSR 금융규제 오케이 5번 21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에 개론에 공법을 내고 있. 진짜 개론에 공법을 내고 있. 넘어가. 나쁜 놈들. 자, 22번입니다. 22번. 자, 가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양도소득세 중간은 부동산 모유자라고 하여금 매각을 미루게 하는 거지. 양도소득세 동결효과니까 가니까 미루게 하는 거니까 요거 틀린 거고. 기억 들어간 거죠? 자, 지우고 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그러니까 니은은 통통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거 맞는 거고. 디귿 취득세, 상속세는 둘 다 취득 단계에서 내는데 취득세는 지방세고 상속세는 국세지. 이건 국세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당연히 디귿은 틀렸고. 그럼 니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 때 부과되는. 증여세는 취득 단계 때 부과되는 거지. 국세는 맞는데, 그지? 이게 틀렸네. 따라서 니은 하나 맞는 거고. 자, 23번은 계산 문제니까 일단 나중에 풀고 24번은 생각해야 되는 거네. 푸네. 이것도 나중에 풀어. 나중에 풀고 25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승률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반영한 투자 분석 기법이 맞고 2번 복수의 투자안을 비교할 때 투자 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승률법은 분석의 결과가 다를 수 있게 된다고 했지. 맞고 3번에 하나의 투자안에 있어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수년가는 0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그랬지. 맞고 4번에 투자 자산의 현금 흐름에 따라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한다. 이것도 했고 5번에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법은 재투자율이 내부 수익률이지. 수년가법이 요구 수익률이잖아. 5번이 틀린 거네. 됐어. 26번
토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조세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한다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한 사람. 오, 헨리 조지. 이건 개론책의 합격서에도 딱 한 페이지로 딱 있던 거네. 아, 헨리 조지. 27번.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함. 자본환원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이니까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맞고. 2번. 부동산 시장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위치, 유형 등 특성에 따라 자본환원율이 서로 다른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 자본환원율은 수익률인데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지. 3번. 자본환원율은 무위험률의 위험할증률을 더하는 요구수익률의 원리하고 똑같다 그랬는데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그랬지. 이게 무위험률이고. 그런데 무위험률의 자본의 기회비용이 대표적인 게 금리라 그랬으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자본환원율은 높아져야지. 이거 틀린 거. 이거 개론 시간 했는데 문제에도 나왔고 4번에 투자 위험물 증가는 자본환원율 그렇지 올라간다 그랬고 5번에 서로 다른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 시장을 비교해서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랬었고 3번이 정답이네. 28번은 계산 문제니까 넘어가는데 오 이거 동영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똑같은데 어이 좋아 좀 이따 풀자. 자 29번도 계산 문제니까 일단 넘어가자. 30번 부동산 관리 방식을 관리 주체에 따라 분류할 때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하고 대형 건물의 관리에 더 유용하고 관리에 따른 용역비 부담이 있고 전문적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 그냥 딱 봐도 위탁 관리. 자 31번 고정금리 대출의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하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대출 기간 동안 차입자가 이자만 상환하는 거지 원금만 상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리금 상환 구조가 간단하다. 이거는 일단 틀린 거야. 기억이 들어가면 틀린 거니까 기억이 들어간 건 배제. 자 그럼 니은하고 디귿은 할 거 없네. 니은하고 디귿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은 할 것이 없고 니은하고 디귿은 니을만 보면 되겠네. 자 니을 대출 채권의 가중평균 상환 기간은 원금 균등 상환 대출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이 길다. 니을은 맞지. 맞는 것만 고르는 거니까 니을이 들어가야 되네. 아, 요거. 그러면 니은은 체증식 분할 상환은 대출 기간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을 적게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늘려가는 방식. 디귿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의 경우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에서 거치 기간이 있을 경우 이자 지급 총액이 증가하므로 원리금 지급 총액도 증가한다. 거치 기간이 원금 납입 유예 기간이라 그랬고 원금 안 내고 이자만 내는 거니까 원금을 안 냈으니까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고 그리고 니을도 맞는 거니까 4번이 정답. 32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 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 맞고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 가격이 15억이 아니라 12억 틀렸고 2번에 주택 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이거 맞고 이거 맞는 거야. 맞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근데 세 번째 주택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만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승계 된다 그랬지. 아, 저당권 방식은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서 승계를 하고 신탁 방식은 자동 승계라 그랬지. 네 번째 주택법에서 준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맞는 걸 고르면 2번. 자, 33번 해볼까? 33번.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되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법에서는 감정평가사하고 공인중개사를 똑같이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5년이지 5년. 둘 다 5년이라 해야 되네. 그러면 여기도 5년이라 해야 되니까 이거는 틀렸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맞고 여기 5년. 따라서 여기를 5년. 따라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그러니까 기억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기억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니을은 무조건 맞는 거네. 요거는 니을은 맞는 거고. 자, 디귿.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3년을 근무한 사람. 대부분 5년이라 그랬지. 이거는 3년 아닌 것 같은데. 투자 회사에서 3년 근무했다고. 공인중개사도 5년인데. 아닌 거지 이거는. 감정평가서도 5년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따라서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니은 니을. 요게 3번이 같다. 아닌 것 같아. 찍어. 아닌 것 같아. 자, 34.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MBB. 자, MBB. 유동화 기관이 모기지표를 담보로 발행하는 MBB는 채권. 그리고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리금은 차입자가 갚는 돈이지. 근데 유동화 기관이 아닌 차입자가 MBB 투자자에게 직접 준다고? 직접 전달 아니고 유동기관에 주는 거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에 MBB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한다 그랬지.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4번에 MBB 투자자 입장에서 MPTS에 비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해 불확실성이 크다. MPTS가 위험하다 그랬지. MBB는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는 이자를 받는 거라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5번에 MBB 투자자는 주택저당대출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조기상환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니까 투자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맞지. 따라서 34에 5번이 정답. 자, 35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로 해야 된다.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할 경우는 그 날짜로 할 수 있다지. 원칙은 하여야 한다고, 예외는 할 수 있다지. 이건 틀린 거야. 네? 가격 조사가 가능하면 그 날짜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감정평가 법인 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건평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의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일괄평가고. 네 번째,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해 감정평가하는 건 구분평가고. 5번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고. 그러니까 딱 봐도 답은 1번. 36번은 계산 문제니까 나중에 풀고. 37번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나중에 풀자. 자, 37번 그렇고. 38번 원가법에서 제조드론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제조드론가란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하는데 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 원가 총액을 말한다. 이건 맞고. 2번은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 이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고. 3번에 제조드론가는 대상 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재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맞지?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 이거 개론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외한다는가? 포함하나? 모르겠네. 네 번째, 제조드론가를 구성하는 표준적인 건설비의 수급인의 적정인 포함된다 그랬고, 제조드론가 구할 때 직접법, 간접법 병용한다 그랬고. 2번 아니면 3번인데 요거 좀 이따 답을 봐야지. 자, 39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의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치? 맞는 얘기고. 이거 봤던 얘기, 맞는 얘기. 그러니까 표준주택으로 하면 개별주택 구할 수 없고 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고. 세 번째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그리고 과세 기준이 사용된다 그랬고. 4번에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의뢰해서 신청할 수 있다. 맞고. 5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 이거 맞던 거잖아. 뒤를 보라 그랬지? 공동주택 가격. 그럼 앞에가 누가 나와야지? 국장. 이거 틀렸지? 따라서 5번.
쉽다. 40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의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은 원가법. 요거 맞고. 건건선항 원가법. 니은의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거래사례비교법 맞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맞는 거야. 기억과 니은이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하고 요거 틀렸고 요것도 틀렸고.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제법 맞네. 디귿에 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 자동차는 동상과자 거래사례비교법이 맞는데 선박은 동상과자가 원가법이니까 이게 틀렸고 디귿은 틀렸어. 이거는 틀렸고. 니을은 영업권과 특허권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은 수익환원법이 수익환원법.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따라서 맞는 거네. 그러니까 맞는 것만 고르니까 이렇게 1번. 따라서 4번은 틀렸고 1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 따라서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볼까? 자, 딴 것들을 한번 쭉 계산 문제 같은 경우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 볼까? 자, 계산 문제를 보면은 첫 페이지는 없고. 자, 9번 한번 해볼까? 9번은 A지역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이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소형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5이다. A지역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2% 상승. 그리고 A지역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네. 그런데 전체 수요량 변화율이니까 이거는 가가교교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 마이너스 2% 곱하기 가격 탄력성 0.9.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하는데 교차 탄력성이 0.5니까 5. 이거 구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0.9 n 플러스 5 곱하기 0.5 n 플러스 mr 0.7 따라서 0.7이 되고. 이거는 많이 해봐서 그런가 쉽네. 자, 11번 함수 문제. 자, A지역 오피스텔의 수요 함수는 QD1이 900 마이너스 P. 공급 함수는 QS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소수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게 더 쉽지. 소수로 바꿔볼까? 100 빼기 4분의 1이 0.25니까 0.5 P. 그 다음에 두 번째 QD2는 1500 빼기 2분의 3은 1.5니까 1.5 P. 공급은 똑같으니까 100 더하기지 100은 100 더하기 0.25 P. 공급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잘라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라 그랬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계산해 보면 자, 1 더하기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1.25P는 900에서 100을 빼는 같은 부분은 빼라 그랬으니까 800 이렇게. 그러면 P는 800 나누기 1.25가 되니까 P는 640. 그 다음에 900 빼기 640 하면 양은 240 대입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1.75P 두 개 더하면 1.75P 그리고 빼주면 1400. 따라서 1400 나누기 1.75 해주면 P는 800. 800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첫 번째에다 집어넣어주면 곱하기 1.5 해주면 1200. 그럼 1500에서 1200을 빼면 Q는 300. 그러면 가격은 800에서 640을 빼내면 160 올랐네. 그리고 양은 40이 증가했고 따라서 2번이 정답.
평소에 연습한 게 도움이 되네. 자, 그랬고 됐고. 자, 다음 문제를 보면 다음에 몇 번이지? 14번. 14번에 보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씨와 B씨의 상권의 경계 지점은 A씨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 지점인가? 컨버스 모형은 이렇게 한다 그랬지. 여기다가 A 크기 대 B 크기를 넣는 거야. 노트 안에다가. 근데 A의 비율 관계를 약분을 해가려면 큰 것 84 나누기 작은 것 21하면 4가 나오지. 4가 나오니까 이거는 루트 4 대 루트 1과 똑같으니까 이거는 전체가 2대 1인 거고 2대 1이란 말은 A의 경우와 B의 경우가 A로 2, B로 1이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A는 30, A의 경우는 전체가 45인데 3분의 2만큼이니까 30, B는 45의 3분의 1이니까 15 이렇게 그래서 30이 정답. 이거 쉽고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17번 찾나? 차안나로 한다 그랬지. 이거는 자 차안나식 그대로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까? 차안나는 자 문제에서 금액이 14억 3천만 원 개발되지 않을 때 8억 8천 14억 3천만 원 빼기 8억 8천만 원 그리고 개발이 안 될 가능성 40% 곱하기 0.4 그 다음에 나누기 할 때 요구 수익률이 10%니까 1.1 나눠주면 다시 14억 3천만 원 빼기 8억 8천만 원 그리고 곱하기 0.4 나누기 1.1 따라서 2억 이렇게 하면 2억 14억 3천만 원 빼기 8억 8천만 원 곱하기 0.4 나누기 1.1 2억 확인됐고 맞고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어느 거냐 자 계산 문제 23번 해야지 23번은 자 23번 다음의 자료는 A 부동산의 1년간 운영 수지다 총 투자액은 6억 원 그리고 총 투자액의 40% 대출 받았으니까 6424 2억 4천 대출 받고 3억 6천은 내 돈으로 한다는 얘기지. 순소득 승수 구하고 세전연금으로는 승수 구하래요. 그러면 7천만 원 그리고 빼기 공실 500 기타 소득 100 자 여기까지 하면 유효총소득이지. 그러면 7천 빼기 500 더하기 100 하면 6,600이 유효총소득. 영업경비를 봐야지. 영업경비 이 두 개는 안 들어가는 거고 요것만 영업경비 들어가는데 600만 원이네. 합하면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6천만 원이고 거기에서 부채서비스액이 1,500이니까 1,500의 부채서비스액을 빼내면 세전이 4,500이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기억의 순소득 승수가 얼마냐면 순영업소득 6천분에 총 투자액이 6억 원이니까 10이 되고 니은의 세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이 4,500이고 그 다음에 40%를 빌렸으니까 60%가 내 거고 60%면 6억 원의 60% 66에 36 3억 6천만 원을 지분 투자액으로 한 거니까 3억 6천 나누기 4,500 3억 6천 나누기 4,500 하면 다시 3억 6천 나누기 4,500 하면 8 10하고 8하고 되어 있는 건 4번. 자, 할만한데? 자, 24번 해볼까? 24번은 다음은 시장 전망에 따른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예상한 결과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억 1번 자산 A하고 B하고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가진다. 기대 수익률이 똑같지? 기대 수익률을 똑같다. 1번은 맞고. 자, 그럼 또 2번 낙관적인 시장 전망에서 낙관적일 때 자산 D의 수익률이
네 가지 중에서 수익률이 얘가 제일 높죠. 제일 높으니까 이것도 맞고. 자, 그다음에 자산 C와 D하고 동일한 위험을 갖는다. 위험 C하고 D하고 위험이 어떤가 보니까 표준 편차를 봐야지. 위험은 D가 높은데? 근데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3번 틀렸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D가 표준 편차가 크니까 위험이 큰 것이. 4번은 평균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자산 C는 A보다 선도된다. C하고 A하고 비교하면 기대 수익률은 C가 크니까 C가 유리하고 표준 편차는 작으네. 작으니까 C가 유리한 거지. 그래서 C는 A보다 선호되는 게 맞지. 5번의 자산 A, B, C D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은 각 자산의 투자 비중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거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네. 자, 28번 해보자. 28번은 임차인은 비율 임대차 방식이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임대료 합계 구하는 거네. 이거 스타일은 이거 동영에서 다뤘던 스타일인데 동영에서 계약 기간 1년이고 매장 면적은 300이고 기본 임대료는 월 5만 원. 월 5만 원인데 300이니까 5만 원 곱하기 300하면 1,500만 원이지. 그럼 기본 임대료는 1,500만 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3,500만 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10만 원인데 10만 원 곱하기 300 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이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니까 얘는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는 거야. 6개월 동안.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는 19만 원이니까 19만 원 곱하기 300 그럼 5,700만 원이네. 그럼 5,700만 원 빼기 3,500 빼기 3,500만 원 해주면 2,200만 원. 따라서 2,200만 원이니까 요거는 2,200만 원. 요게 이제 초과되니까 초과 매출액 부분이 2,2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0%는 220만 원. 그러면 220만 원하고 1,500을 합치면 1,720만 원. 얘는 1,72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해야 되네. 자, 그러면 계산으로 하면 1,500만 원 곱하기 6 M 플러스 1,720만 원 곱하기 M 플러스 MR 이렇게 해주면 1억 9,320만 원. 따라서 1억 9,320만 원이니까 2번이 정답이네. 다시 한번 해볼까? 자, 1,500만 원 곱하기 6 M 플러스 그 다음에 1,720만 원 곱하기 6 M 플러스 MR 1억 9,320만 원. 맞네요. 기분 좋아. 자, 됐고 29번입니다. 29번이요. 29번 해보자. 자, 29번이다. 현재 5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거지. 5천만 원에. 그런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본 거네. 그러면 LTV, DTI 그대로 적용하면 되네. LTV는 5억 곱하기 70%. 5, 7, 35, 3억 5천만 원. DTI는 연간 소득액 6천만 원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 상수. 그러면 6천만 원 곱하기 0.6 곱하기 나누기 0.1 나누기 0.1 그러면 3억 6천만 원. 그럼 둘 중에 작은 거는 3억 5천만 원. 그런데 기존 대출이 5천이 있으니까 빼내면 3억 원. 아이쇼. 늘상 하던 거. 자, 그리고 됐고. 다른 거는 계산 문제. 36번 하자. 36번. 수익환원법에서 환원 이율 구하는 거.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소득. 그런데 가능총소득의 20%, 30%. 그러니까 20%, 10%니까 30%를 빼는 거네. 그러면 곱하기 0.7 하면 되지. 따라서 5천만 원에 0.7 하면 되니까 5, 7, 35, 3,500만 원이 순영업소득이야. 와, 3,500만 원 순영업소득. 그런데 부동산 가치가 5억이래. 5억. 따라서 5억 원이래. 그럼 부동산 가치가 5억이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되지. 자, 그럼 3,500 나누기 5억. 그러면 7%. 그냥 7%. 너무 쉬워. 7%. 그래서 7%가 정답. 됐고.
됐고. 37번. 거래사례 비교법. 이거 우리 참 많이 해봤던 거잖아. 자, 거래사례 비교법. 면적은 면적 비교치 200분의 100이니까 면적 비교치는 200분의 100이니까 0.5. 그 다음에 얘는 6억 2,500만 원이 거래사례 가격.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은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 걸 써야 되지. 그러니까 주거지역 1.04.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지역 요인 할 필요 없고 개별 요인은 10% 우세하니까 개별 요인은 1.1. 순서대로 곱해봐야지. 자, 순서대로 곱해보면은 6억 2,50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1.04 곱하기 1.1은 3억 5,750만 원? 없는데? 뭐야 이거? 왜 그랬지? 함정 걸었네. 이야, 여기 함정 걸었네.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근데 토지잖아. 그러니까 80%를 해야 되네. 따라서 6억 2,500만 원 곱하기 0.8. 사례가 5억이었어. 자, 그럼 다시 5억 곱하기 0.5 곱하기 1.04 그리고 곱하기 1.1 했더니 2억 8,600만 원. 됐어. 됐고. 자, 38번. 자, 38번은 원가법에서 제조도론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제조도론가란 대상 물건 이거 아까 했지. 근데 2번인지 3번인지 이거 먼저 답 체킹을 먼저 해보자. 계산 문제는 다 끝났으니까 자, OMR 카드로 가서 답 체킹을 먼저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시험지를 보고 답 체킹을 한번 해보면 자, 1번에 4, 2번에 2, 3번에 4, 4번에 4번 아까 안 했지. 5번도 안 했고 2개 건너갔고 6번에 5, 7번에 2, 8번에 4, 9번에 1, 10번에 3, 11번에 2, 12번에 1, 13번에 5, 14번에 4, 15번에 2, 16번에 3, 17번에 3, 18번에 1, 19번에 5, 20번에 5, 21번. 자, 21번에 21번 안 했지. 22번에 1, 23번에 4, 24번에 3, 25번에 5, 26번에 4, 27번에 3, 28번에 2, 29번에 3, 30번에 2, 40번에 4, 31번에 4, 32번에 2, 33번에 3, 34번에 5, 35번에 1, 36번에 1, 37번에 2, 38번은 좀 이따 푼다 그랬지. 39번에 5, 40번에 1. 개수 한번 세볼까? 개수를 세봐야지. 자, 1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번이 7개네. 1번이
7개. 1번이 7개. 2번은 2번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2번은 8개 나왔어. 2번은 8개. 3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번 7개. 3번 7개. 4번이 몇 개 나오나 보자. 4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4번이 7개. 5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각 번호가 거의 8개씩 비슷한데 그렇게 나온다 그랬지.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 문제로 가서 38번 아까 38번. 자, 38번. 2번 할까? 3번 할까? 2번은 근데 아까 2번은 8개 나왔잖아. 8개 나왔으니까 3번으로 찍어. 3번. 그러면 3번으로 찍으면 38번은 3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한 번으로 찍자. 한 번으로 찍어. 그러니까 3번이 8개 된 거니까 4번, 5번 중에서 찍는 거야. 4번, 5번 중에서. 자, 4번, 5번 중에서 한 번으로 찍어. 대충 4번 할까? 4번. 요것도 4번에 4번. 그리고 5번도 4번. 이렇게 찍어. 그러면 4번 찍는 거야. 또 안 한 게 어느 거였지? 안 한 게 어느 거였지? 21번? 21번도 그냥 4번 할까? 4번. 자, 이렇게 찍는 거지. 자, 그래 놓고 답을 맞춰보는 거지. 자, 답을 맞춰보는 거야. 정답을 맞춰보자. 정답을 맞춰보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답 체킹까지 했는데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실제 답 체킹한 거 1번 4, 2번에 2, 3번에 4, 4번에 이거 틀렸고 5번도 틀렸고 6번에 5 맞고요. 요거 5, 7번에 2, 8번에 4, 9번에 1, 10번에 3, 11번에 2, 12번에 1, 13번에 5, 14번에 4, 15번에 2, 15번에 2입니다. 15번에 2. 그 다음에 16번에 3 맞고요. 16번에 3, 17번에 3, 18번에 1, 19번에 5, 20번에 5,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에 4. 이거 찍었는데 이거 하나 맞았습니다. 자, 22번에 1, 23번에 4, 24번에 3, 25번에 5, 26번에 4, 27번에 3, 28번에 2, 29번에 3, 30번에 2, 31번에 4, 32번에 2, 33번에 3, 34번에 5, 36번에 1, 37번에 1, 37번에 6번에 1이고 37번에 2, 38번 아까 3 잘 선택한 거죠. 39번에 5, 39번에 5, 40번에 1.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체킹해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의에 나온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2개 빼고는 찍은 것까지 계산하면 90점이 넘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95점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계산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나중에 풀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니 동형 모의고사를 10부를 출력하시라. 동형과 백선을 진짜 반복해서 해보시라. 이런 말씀드렸던 것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돌아오는 시험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앞으로 연습하신다면 강의를
우리 쌤들을 믿고 잘 따라가셔서 이렇게 가신다면 틀림없이 36회 시험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돌아온 시험에서도 정말 좋은 적중률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수험생 입장에서 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아마도 고득점하는 형태로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수험생 입장에서 가르쳐드렸던 걸 잘 모르는 분들은 60점 또는 65점 나왔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입장 또는 약간은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입장 또는 수업을 100% 잘 이해했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35회의 기출해설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